자, 매매 하겠습니다. 매매.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린 게 이제 매매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라고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 준다 그랬대요? 매매 대금 준다 그랬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준다 그랬죠.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 준다 그랬잖아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예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진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갑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을한테 대금을 받죠. 을은 대금을 주고 재산권 이전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야? 유상으로 받는 거야? 유상이죠. 유상. 유상인데, 그러면 쌍방이 서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유상이죠. 유상인데, 그럼 2억 원짜리를 줬으면 돈도 2억 원 받아야 되죠. 원래는 2억 원짜리 물건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갖고 값어치가 지금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매매는 2억 원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1억 5천짜리 가격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고,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2억 원짜리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면 재산권의 가치를 2억 원까지 회복을 시켜줘서 재산권의 가치를,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지 2억 원짜리 집에 1억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당권 제거 안 하고 이전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고 이전해 줘야 되죠?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치, 약정된 가치를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요.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분료식입니다. 분료식행위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아닌 거야.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자, 구두로 하는 게 확실합니까? 구두로 하는 게 더 효력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효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똑같아요. 효력은 똑같은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증거자료 확보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구두로 하나 서면으로 하나 똑같아요. 왜? 계약서 쓰면서, 외국 애들은 계약서 쓸 때 보면요, 특약사항이 뒤에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요구사항 엄청나게 많아. 말도 많고. 근데 한국은 말 많으면 무슨 당 뭐 그런 거 하자. 옛날부터 말 많으면 뭐래? 아, 그놈 참 말 많네. 그럼 굉장히 쪼잔한 걸로 돼 있잖아. 그렇죠? 예. 말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말이 많아야 돼. 말 많이 해서 계약을 쓸 때는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구두로 하든 그냥 서면으로 하든 똑같아. 왜? 특약이 없어.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된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거기다 사인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고란에, 계약서 같은 데 보면 비고란에 한 두세 줄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외국 애들은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면에다가 붙이고 뭐 해서 굉장히 많아요. 요구사항 진짜 많습니다. 그게 서면으로 했을 때 이점인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된 거 그냥 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잔뜩 붙이든 그냥 말로 이것저것 많이 하든 관계없이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재판할 때 나중에 증거자료 확보하려고 서면으로 하는데 별로 증거자료도 안 되죠. 뭐 우리. 그다음에 낙성계약이다라고 합니다. 낙성계약은 쌍방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분류식으로도 한 문제 나오고 이걸로도 나왔죠. 우리 분류식에,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분류식 행위로, 또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 것은 이라고 나오면 그게 분류식 행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가능해,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 중에서 요식 행위는 법인 설립 행위 있잖아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합니다. 이게
분류식 행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그럼 그게 뭐다? 분류식 행위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는 법인 설립 행위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분류식 행위다. 이러면 되는 거죠. 우리 동시행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판다고 했으면 물건 먼저 주고 돈 받는 게 아니죠. 돈을 받으면서 물건 서로 주고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쌍무 계약이니까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그거예요. 요 목적물에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자,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매도인이 가져야 되지.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당연히 매도인 거죠. 목적물 사용이익이야.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해야 돼? 매수인에게 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 그럼 그 이익은 나중에 매수인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목적물 인도까지 해줬어요. 해줬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안 주고 있어. 그럼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줄 때까지 그 대금에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지. 물건의 사용이익이 과실이다. 금전의 이자도 과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간에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요. 권리의 하자가 있다. 또 물건의 하자가 있다. 또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채권을 매도했을 때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매매 대금은 5억인 거야. 저당권 3억 들어갔고 얘는 매매 대금 5억 주기로 했어요. 그 목적물의 가액이 5억이고 저당권이 3억짜리 들어가 있고 매매 대금 5억 받기로 했다. 그럼 매도인 갑은 저 목적물 소유권 이전하고 목적물 인도할 때 저당권 지워서 줘야 돼? 있는 대로 줘야 돼? 당연히 지워서 줘야 되죠.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저 저당권을 안 지워놔가지고 혹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떡합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부를 수도 있어요. 저당권을 말소 안 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물건의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 나눠서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는데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되겠죠. 물건 이거 하자로 인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근데 이제 종류물이 나오지. 종류물 자체만 가지고는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소주 아무거나 5병 갖다 주세요. 근데 가져오다 깨뜨렸다. 그럼 동네 슈퍼에서 또 5병 사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콕 찍어댑니다. 종류물을 특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냉장고 안에 있는 씨앗이 잘 된 전문 용어예요? 일본말 아니야?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대. 왜 일본말 써요? 야마돌게 그러는데. 그래,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냥 전문 용어로 할게요. 하여튼 예술로 된 걸 5병을 탁 찍었다는 거야. 요거 5병. 그럼 그게 뭐야? 종류물이 특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그걸로만 줘야 되는 거야. 이제 특정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종류물이 특정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특정된 종류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하지만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종류물하고 특정물하고 똑같네요. 아니야. 종류물이 특정된 거는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종류물을 특정하긴 했지만 똑같은 물건이 다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특정물이었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종류물이 특정되고 난 다음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다른 물건으로도 갖고 와라고도 요구할 수 있지. 이해 잘 안 되세요? 자, 이 냉장고 안에 이거 그릴 때마다 행복한데 참이슬 쫙 사 있는데 참이슬 여기 5병이 있다는 거야. 이거 빨간 뚜껑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빨간 뚜껑 나중에 그리기로 해. 그래. 요거 5병으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냉장고 안에는 소주 5병 그런데 가져오다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또 5개 꺼내다 갖다 주면 되거든. 근데 요거 5병 콕 찍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이외에 다른 걸로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져오다가 깨트렸다는 거지. 그럼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당장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럼 밑에 거라도 5거 가져와. 그래서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류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또 양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처음부터 특정물인 경우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류물이 특정되고 난 다음에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거 5병으로도 가져와 라고도 할 수 있다고. 양보를 좀 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이건 나중에 법 전문 가지고 해결하고, 이게 아주 특이하게 민법에 이걸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물건과 연계해서 시험에 나고, 이거는 다른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존재하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몇 개 있고 법조문 2개니까 법조문 2개 그 안에서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 나중에 뭐 2개 정도 그냥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매매 이거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보면요. 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그 다음에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얘기를 했고,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 물건, 경매에 있어서 또는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했고, 여기 이제 매매의 주 효과인데,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을에게 5억 원짜리 물건을 을이 갑에게 5억 원의 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 약속이 잘 이행이 될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잘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받아놓는 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잠시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7월 1일 날 오늘 계약을 했고 8월 1일 날 2억 원을 계약금은, 그 다음에 8월 30일 날 3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계약을 했는데 요거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좀 더 공고히 하는 의미로 뭔가 주고받자라고 약속을 별도로 할 수가 있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좀 주고받읍시다 라고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고받읍시다 라고 하는 계약이지 매매합시다 라고 하는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매매계약을 이행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정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이 완전히 별개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 줄게, 매수인은 대금 줄게라고 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에요.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중도금 받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약속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아니면 잔금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주기로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매매 계약의 내용인 것이고,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 주고받읍시다라고 하는 계약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니까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계약 체결했는데 암만 가도 받으죠. 안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만나갖고 우리 계약금 주고받자라고 약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인데, 보통 이제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약정도 하고, 그에 따라서 뭐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급부까지 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아까 낙선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재산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합의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약정 합의 내용대로 뭐까지 해야만 성립한다고요? 급부까지 해야만 성립한다. 이런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물 계약. 벌써 요물 같죠? 전에 코미디에 요물 들었다 놨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계약이요.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자체의 효력이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증약금으로서 효력은 언제나 같습니다. 또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하기 위한 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고요.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하기 위한 해약금으로서 효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억 원을 줬는데 1억 원을 주고받고 이제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럼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그 계약금 금액이 손해배상액인 거예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아시겠죠? 아니면 1억 원을 받아놨는데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이유가 뭔데? 싫어. 그냥 계약 자체가 싫어. 아무도 이행은 안 한 상태 지금. 그럼 내가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거기다가 또 1억 원 더해서 배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할 때 기준금액 정해놓은 거예요. 계약 해지할 때 기준금액이 뭐라고요? 계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계약금을 준 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 계약금 포기하면 되잖아. 그럼 손해가 얼마나 난 거야? 1억 원 손해 난 거죠. 계약금액만큼. 근데 계약금을 제가 받았다는 거죠. 근데 계약을 내가 해지하고 싶대. 그럼 받은 거 그냥 주면 나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배액을 줘야 나한테 1억 원이 손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둘이 계약금 1억 원 주고 받았다고. 그럼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 너가 줘.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면 자기한테는 결국은 1억 원의 손해가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근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거야. 해지하고 싶으면 받은 1억 원 주고 나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아무 손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손해가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받은 1억 원은 본 계약이 없어진 거니까 그냥 받은 1억 원은 돌려주는 거고, 그 대신 1억 원의 손해가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더 주고, 그러니까 받은 금액에 배액을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1억 원을 약속을 했어. 약속은 1억 원을 했다고. 근데 급부는 5천만 원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약속된 금액은 1억 원이요. 해약금으로 약속한 거는. 자, 근데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이거 계약 해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얼마 받아놨다 그랬죠? 5천만 원.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받은 5천만 원은 내 돈 아니잖아. 당연히 계약금 준 사람한테 되돌려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해약금을 얼마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약금으로 1억 원을 줘야지. 약정된 해약금 1억 원이니까. 그렇잖아요? 약속된 해약금이 얼마라고요? 1억 원. 근데 지금 얼마?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아직 안 받은 상태죠. 만약에 1억 원을 다 받은 상태라는 거야. 그럼 다 받은 상태면 해지하고 싶으면 내가 받은 1억 원 주고 나한테 손해 1억 원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얼마만 받아놓은 상태야? 5천만 원만 받아놓은 상태니까 5천만 원 받은 거 되돌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약속된 해약금이 얼마요? 1억 원이니까 1억 원 주면 되는 거지. 해약금은 원래부터 1억 원이니까. 그럼 계약금을 5천만 원만 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약속된 해약금 얼마라 그래서? 1억 원. 근데 5천만 원 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5천만 원 너 가져. 그러고 해지해야 돼. 아니면 5천만 원 더 줘야 돼. 5천만 원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약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손해배상 예정과 뭐 위약별 이렇게 정하는데 그냥 차이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쓰려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 제565조에 있어갖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반대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대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그냥 해약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특약을 해야 돼. 오늘 이따 집에 가시면서 집 앞에 중개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매매계약서 사진만 하나 찍읍시다라고 해서 매매계약서에 사진 하나 찍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계약금과 관련돼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문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위약금에 해당하는 거야? 증약금에 해당하는 거야? 해약금에 해당하는 거야? 위약금에 해당하는 거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건 위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반이 뭐야? 위약이잖아, 위약. 그럼 위약금인 거예요. 왜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규정만 있을까? 왜냐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쓰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야. 계약금은 왜 줬을까요? 계약이 성립될 때는 증거금으로서 준 거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언제나 뭐예요? 증약금인 거예요. 언제나 증약금이야.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을 반대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대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왜? 민법 제565조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었다. 우리 임의규정이라는 게 그런 거라 했잖아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를 했든 안 했든 반드시 적용이 되지만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어떤 행위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행위에 관해 그 행위 A라고 합시다 라고 했는데 법률 규정인 B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지네끼리 합의는 뭘로 하자 그랬다고요? A로 하자 그랬는데 법률 규정에 보니까 B라고 돼 있대. 보니까 이 법률 규정 B가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이면 A로 할 수가 없고 B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인 경우에 그냥 A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임의 규정은 이런 규정인데 그럼 임의 규정 이거 뭐 하려고 두는 거야 이거?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임의 규정 왜 필요한 거냐? 이것도 임의 규정인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계약금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해약금이 된다. 왜?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로 돌아가 보자고. 이따 집에 가시면서 매매계약서 한 장 달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진만 하나 찍어가라고. 계약서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 찍어보면 거기에 뭐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요? 위약금에 관한 언급이 있다. 왜냐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이 특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약금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거니까. 해약금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언급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왜? 임의 규정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위약금과 증약금과 해약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뭐 배액을 상환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고, 요건 어떻게 하는 거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배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특약에 의해서 배액을 주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저거 쑥 이렇게 지우고 밑에다가 쓰는 거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사과를 정중히 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사과를 정중히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상환하기로 한다 라고 정해도 되는 거야.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정해줘야 위약금인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위약금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는데 저 녀석이 계약을 위반했네? 그럼 받은 금액 몰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얘기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계약금 몰수해버릴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 계약금 몰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해 입증해서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준다고. 이게 없었으면 손해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 이걸로 그냥 몰취하자라고 손해배상 예정 금액을 정해놓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해놓지 않았으면 손해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고, 이거 정해놨으면 이 금액은 그냥 예정 금액으로 취득하는 거고, 또 위약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와 관련돼서 필요한 얘기는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법 강론에 보니까 계약금 계약이 나오죠. 계약금 계약, 위약금, 그 다음에 뭐 특약의 내용은 뭐 손해배상 예정 위약별 특약할 수 있다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증약금과 해약금 이렇게 나오죠. 증약금, 해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 565조에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 대신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약정한 사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매 그래요. 매매의 성질은 쌍유 불락 계약이라고 그랬죠. 쌍무, 유상, 불료식, 낙성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보니까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아까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샀다. 그럼 매도인은 저당권 말소해서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가 있다. 그럼 아까 소주 갖고 설명드렸죠. 소주 5병 이런 걸로. 경매, 그 다음에 채권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크게 고려사항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는 그럼 어떤 계약이냐? 자, 임대차, 매매하고 조금 다른 게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거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인 거예요.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이고,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입니다. 그럼 이거 동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임차인의 담보 책임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임차인의 담보 책임이 뭐냐?
저거 100만 원 주기로 하고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쓰기로 했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네. 사용수익 제공해 주기로 한 면적은 뭐라 그랬어요? 100제곱미터. 근데 실제로는 9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뭐라 그럴까? 임대인한테 가서. 이거 왜 100이 아니고 90입니까?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 아니고 90인데 뭐? 그래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예, 근데 90제곱미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단순한 평균적으로 그냥 산술 평균 내면은 그럼 90제곱미터는 9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 10만 원 못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금 감액이라고 하거든. 이건 이제 임대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오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매매에서 보는 거지 여기서 별도로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죠.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굉장히 쉽게 내는 건데 수험생들은 이제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차 할 때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그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서면에 할 것을 요한다. 틀렸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지부식간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를 확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서면에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그게 아니에요. 저 볼펜 빌리는데 무슨 서면으로 해. 서면으로 쓰다가 볼펜 다 닳았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분류식행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선계약인 거야. 아시죠? 임대차 할 때도 사용수익 제공해주고 차임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 그럼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요건 아니에요. 보통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하고 매월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증금은 왜 주고받냐면 임차인을 못 믿어서 주고받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차임 잘 줄지 안 줄지. 또 망가진 거 슬그머니 덮어놓고 도망갈지 그거 알 수가 없죠. 이사 가려고 짐 다 꺼내놨는데 잔뜩 망가뜨려 놓은 거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와서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전화 바꾸죠. 전화번호 바꿔버린다고. 예. 그럴까 봐 받는 거야. 이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임대차 할 때도 계약금 주고받나요? 계약 체결할 때?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계약금은 매매에서 얘기하는 계약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임대차 볼 거 없네. 매매에서 다 보고. 그래요. 임대차 실제로 볼 거 없어요. 매매에서 다 보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하고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쌍무계약이니까.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하고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가 되는데 시험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 가지고 나와요. 요번에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가요? 요거 갖고 냈고 작년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전에는 비용상한 청구권. 요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3, 4년마다 돌아가면서 내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여러분이 민법 교수야. 근데 임대차에서 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내, 임대인의 권리 위주로 내. 왜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내요? 약자라고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면 약자가 보호가 돼요? 문제 많이 내면 약자가 보호가 되냐고. 임의 규정이 많아서요? 그런 것도 아니야. 임차인을 배려하는 척을 해야 휴머니즘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임대인만 잔뜩 해갖고 재벌들만 잔뜩 자랑하고 재벌이 좋은 거고 말이야. 민주운동 그까짓 거 뭐야.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러면 인간답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재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해? 돈 없는 사람 좋아해? 돈 많은 사람 겁나게 좋아해요. 근데 티 내요 안 내요? 티 잘 안 내. 그리고 뭔가 애민 사상이 있어갖고 이러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위선적으로. 여기 다 그런 차원이야. 그렇다고 또 신 선생이 인간도 아니란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 지금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들 친구 두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보니까 시험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나온다고.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야. 임차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인 거야. 그러니까 저 목적물의 성질이 혹시 주택이었다 그럼 주거 목적으로 써야 되죠. 또 만약에 공장이었다 그럼 공장 목적으로 써야 되고, 토지인데 농지였다 농지는 농지 목적으로 써야 되지. 밭 같은 거는 그런 거지. 지 마음대로 막 개간해갖고 공장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 수익 제공해 주시오. 그 용도대로. 그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이고, 만약에 약정한 내용대로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해지.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 자, 요거 비가 샌데, 비가 이렇게. 비가 새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하죠. 그럼 저거 누가 고쳐줘야 돼? 임대인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옆집 살까, 좀 멀리 살까? 멀리 살 수도 있고 옆집 살 수도 있죠. 바로 옆집 살면 와서 고쳐주지. 근데 좀 멀리 살면 비가 전화해갖고 비가 새요. 그럼 임대인이 눈썹 휘날리면서 안 뛰어와요. 우산 막 받쳐들고 막 바지 다 젖어가면서 뛰어올까? 안 뛰어오죠. 뭐라 그래? 그게 왜 새? 이런다고. 왜 그게 왜 새야? 가기 싫단 얘기요. 그러면 비 끝이고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다가 양동이 갖다 놓고 물 받아가면서 써야 되겠어? 그거 아니죠? 그럼 급한 대로 어떻게 돼? 임차인이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비용 들어라 안 들어? 누가 비용 지출한 거야 지금?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잖아요. 원래 누가 지출해야 되는 건데? 임대인이 지출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지출했으니까 그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이 지붕재료가 낡아가지고 지붕재료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그럼 비 셀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면 미리 이렇게 수리하고, 보일러 같은 거 고장 나면 이거 보일러도 또 필수품이니까 또 다시 수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유익비고. 이런 건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건 다 임대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인데 임차인이 지출했단 말이죠. 그럼 저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언제? 끝날 때. 이거는 비용 지출 당시, 요번에 비 수리하면서 5만 원 들었어요.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거는 끝날 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구를 받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돌려받은 날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안 주면 유치권 주장할 수도 있어.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돈 받을 때까지 난 물건 못 줘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가 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복덕방이라 그랬잖아. 중개업소를. 그죠? 복덕방 영감님들이 임대인 편이요, 임차인 편이야?
복덕방 영감님들이 임차인 편이요, 임대인 편이요? 임대인 편. 왜 임대인 편이요? 임차인은 살다가 나가지만 그것도 누가 임대차 중개해줘야 돼. 중개업자가 중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다가 나가는 사람, 나한테 계속 일 주는 사람, 계속 일 주는 사람 편들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포기 특약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어떻게 해왔냐면 임대인 아주머니가 임차인 세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삽시다 그런 얘기하죠. 웬만하면 좀 고치고 집이가 고치고 그런다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기 네 하는 순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인 거야.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삽시다. 이게 임대인 거 무서운 거야. 지가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은 어떻게 했냐? 옛날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그 쓰면서 임대차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 원상복구 반환한다. 이런 걸 쓴단 말이지. 원상복구 반환한다는 얘기 뭐야? 원래 있던 상태로. 그러면 이거 지금 저거 지금 뜯어낸 거 저 쓰레기 잘 가지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뜯어내고 그걸로 다시 붙여주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 작업하는데 돈 더 들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부동산 옛날에 복덕방 할아버지들은 그걸 알죠.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포기 특약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엔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인중개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야. 토지 임대차. 토지를 임대인 갑이고 임차인 을이 만약에 뭐 10년 동안을 빌렸다. 근데 임차인은 이거 빌려서 여기서 줄넘기 하려고 빌렸을까? 줄넘기 하는데 이렇게 넓은 거 필요해? 줄넘기는 잘 뛰고 있죠 지금.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지. 빌린 이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했다고. 자, 토지를 임대차했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지. 임차인 을이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을이잖아. 을. 그 임대차 끝났는데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럼 저거 두고 나가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돼서 끝났어. 기간이 만료한 거야. 근데 지상 건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다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철거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합시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걸 뭐해? 거절해 버린다고. 그럼 지상물 네가 사라 라고 매수 청구권 바로 행사해 버릴 수 있어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무조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토지 임대인한테 굉장히 큰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저런 거 감안해서. 또 건물도 시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손해도 없어. 돈 없으면요. 임대인 돈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갱신해 줘야지. 돈도 없는 구지가 왜 갱신도 안 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갱신해 줘야지. 돈 없으면 갱신해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야. 건물 임대차. 건물에 갖다 붙인 물건들이에요. 건물의 임대차,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갖다 붙인 건 을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그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 갖다 붙인 물건에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으면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 부합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갖다 붙인 건 누가 갖다 붙였다 그랬어요, 이거? 을이 갖다 붙였지만 이건 이 건물의 일부가 돼버렸죠? 그럼 이거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갑 소유가 되는 거지. 갖다 붙인 건 을이 소유, 갖다 붙였어도 이 건물의 일부가 돼버린 거고. 얘는 독립성이 있다면서요? 그럼 뛰어갈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 소유요? 을 소유란 말이지. 그럼 이 부합물은 갖다 붙인 건 을이 갖다 붙였는데 소유권은 갑에게 간다면서요. 비용 누가 지출했어요? 을이 지출했는데. 그러면 갑에게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그때 뭘로 하는 거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해결하는 거고. 그럼 이 부속물은 누구 거야, 이거? 을 거야. 을이니까 어떻게 해라? 매수 청구해야지. 네가 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속물은 뭘로 해결한다고? 매수 청구권. 건물 임대차에 나오는 건데. 아, 그럼 임대인은 무슨 죄 졌나? 임차인이 지가 맨날 쓰다가 이사 가고 싶으면 뛰어가도 되는 걸 네가 사라. 그럼 무조건 사야 되고. 이건 임대인 무슨 죄 졌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부속물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동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받았거나 그 부속물 아무거나 지가 임대인에게 한마디 없이 갖다 붙여놓고 나갈 때는 저거 좀 사셔야 되겠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거의 여기서 나와 시험은. 왜냐하면 임대차에 한 문제 내는데 임대인의 권리 싸가지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사실은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거든요.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란 말이지. 그럼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차임이야, 차임. 차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매수 청구권 하나도 행사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전대차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전대차. 전대차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있다고 할 때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인 거야. 임차권을 어떻게 하거나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전대차가 있는 거야. 전대차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한테 다시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전대차.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이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지. 근데 전대차 하게 되면은 얘는 임차인이면서 사용 수익을 얘한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되겠죠, 이거? 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지네들끼리 계약은 똑같지만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갔더니 저거 내 건물이야. 갔더니 을이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을이 아니라 병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임대인 갑이 가갖고 병한테 누구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병은 뭐라 그래? 너는 누구냐? 누구냐 넌?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상황을 좀 이렇게 테이프를 뒤로 빠르게 돌리면 얘가 임차인으로 있을 때는 갑이 가면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아유 앉으시라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업무 프로토콜이 이건데 갔더니 얘가 너는 누구냐 그러죠.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네가 먼저 대답하라. 이게 남 일하는 데 와갖고 바쁘게 한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멱살 잡는 거죠.
내 건물에 가서 멱살 잡히고 왔잖아. 얘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무단으로 했을 때는 동의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동의받아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임차권 양도였다 그러면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얘가 임차인이 되는 거고, 전대차였다 그러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성립하게 된다. 아시겠죠? 전대차 여기까지 했어요. 그 임대차에 임차인의 권리 밑에 그 3번 있잖아. 3번 양쪽 가로 3번 보이죠?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하고 유익비. 다음 페이지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억에 보면 맨 밑에 맨 뒤에 토지 임대차 보여? 토지 임대차 보이죠? 거기 1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2번에 기간 만료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기간 만료 거기에 2번. 그리고 3번에 지상물 현존 3번.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거절 4번. 이렇게 됐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고,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거기도 기억에 건물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존속기간 만료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줄에 임대인의 동의 없거나 부속,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 동의를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거기까지 줄쳐 놓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시험에는 계속해서 이거 갖고 내는 거예요. 요거 임대차는. 아시겠죠? 예, 요거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도급 있죠? 예, 도급 할 겁니다.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